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남산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오르며 도시의 실루엣을 서서히 드러냈다. 높이 솟은 빌딩들 사이로 한 채의 낡은 한옥이 외롭게 자리하고 있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담긴 이 한옥은 정미영의 가족이 3대에 걸쳐 살아온 보금자리였다. 그러나 오늘 이 집은 더 이상 평화로운 가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터였다. 집 주변으로 10m 깊이의 구덩이가 파여 있었고 단 하나의 좁은 흙다리만이 바깥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다. 정 씨의 집은 마치 거대한 도시의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섬과도 같았다. 미영은 창가에 서서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았다. 한때 이웃들로 북적이던 골목은 이제 중장비와 건설 인부들로 가득했다. 그녀의 집을 제외한 모든 집이 철거되었고 공사 현장은 날이 갈수록 그녀의 집을 더욱 조여오고 있었다. 엄마, 또 기자들이 왔어. 정미영의 딸 수진이 현관문을 열며 말했다. 수진의 표정은 지쳐 있었다. 지난 몇 개월간 그들은 끊임없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도시 개발의 방해물, 욕심 많은 집주인이라는 비난에 시달려왔다. 내보내. 미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우리는 구경거리가 아니야. 거실에서 신문을 읽던 미영의 남편 정태우가 고개를 들었다. 또 우리 얘기네. 이번엔 마지막 고집쟁이라는 제목이야.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10여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흙다리를 건너려 시도하고 있었다. 아빠, 이러다 정말 쫓겨나는 건 아닐까요? 다른 집들은 다 이사 갔는데. 태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걱정 마.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그들이 우리를 강제로 쫓아낼 수는 없어. 하지만 태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그도 알고 있었다. 세상은 종이 위의 법보다 훨씬 냉혹하다는 것을. 이 모든 일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용산구 한남동이 대규모 도시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유한남 프로젝트라 불리는 이 계획은 오래된 주택가를 최첨단 복합 쇼핑몰과 고급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시키는 것이었다.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태강개발은 각 가정의 시세보다 20% 높은 보상금을 제안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총 350가구 중 349가구가 합의했고 오직 정씨 가족만이 남았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정미영은 첫 번째 주민 설명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역사와 정체성이 담긴 곳이죠. 미영의 할아버지는 6.25 전쟁 후 폐허가 된 서울에서 맨손으로 이 집을 지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이 집 마당에서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며 세 자녀를 키웠다. 미영 자신도 이 집에서 태어나 자랐고 그녀의 딸 수진 역시 이 집에서 태어났다.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한 가족의 역사였다. 태강개발은 처음에 정씨 가족에게 45억 원의 보상금을 제안했다. 그러나 미영과 태우는 이를 거절했다. 그들이 원한 것은 돈이 아니었다. 그들은 한남동 인근의 상가주택 한 채와 추가 보상금을 요구했다. 가족 대대로 이어온 분식점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였다. 우리 어머니가 시작하신 가게예요. 50년 동안 이 동네 학생들과 주민들의 배를 채워왔죠. 미영은 자부심을 가지고 말했다. 돈만 준다면 우리는 생계 수단을 잃게 돼요. 그건 공정한 거래가 아니죠. 태강개발은 정씨 가족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개발사는 점점 더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위협은 전기와 수도 공급 중단이었다. 어느 날 아침 미영이 세수를 하려고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물이 나오지 않았다. 전기도 끊겨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태우는 분노했다. 그는 즉시 개발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그들은 책임을 회피했다. 공사 과정에서 실수로 라인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곧 복구하겠습니다만 현재 주변이 모두 공사 중이라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미영은 단호했다. 괜찮아요. 우리는 버틸 수 있어요. 그녀는 즉시 발전기와 물탱크를 구입했다. 비록 불편했지만 그들은 적응했다.
두 번째 위협은 더 노골적이었다. 한밤중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집 주변을 배회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때때로 창문을 향해 돌을 던지거나 위협적인 구호를 외쳤다. 나가라. 이기적인 놈들아. 너희 때문에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태우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들은 결국 직접 CCTV를 설치하고 교대로 밤을 새워가며 집을 지켰다. 세 번째 위협은 가장 충격적이었다. 어느 날 아침, 수진이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굉음과 함께 집 주변의 땅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개발사가 밤새 집 주변을 더 깊게 파낸 것이다. 이제 정씨의 집은 10m 높이의 흙 언덕 위에 위태롭게 서 있었고 오직 한 줄기의 좁은 흙다리만이 바깥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다. 수지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태우는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기록했다. 이건 명백한 불법이야. 이제 그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거야. 미영은 침착하게 딸의 손을 잡았다. 오늘은 학교에 가지마, 집에 있자. 그날 오후, 태우는 변호사를 만나러 갔다. 변호사는 그들의 증거를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우리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개발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태우는 안도했다.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나요?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법적으로는 당신들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대형 개발사와 싸우는 건 쉽지 않아요. 그들은 많은 자원과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우는 침묵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약자와 강자의 싸움이었다. 그날 밤, 태우는 가족들과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변호사가 우리 편을 들어주기로 했어. 하지만 쉽지 않을 거래. 미영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는 계속 싸울 거예요. 이건 단순히 우리 집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약자의 권리를 지키는 싸움이에요. 수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태우와 미영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불안과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씨의 집은 전국 뉴스의 헤드라인이 되었다. 한남동의 섬집, 개발에 맞서 싸우는 마지막 가족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정씨 가족의 사연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도시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권리와 역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미영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태강개발은 곧 위기 대응팀을 꾸렸다. 그들은 언론에 정씨 가족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욕심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 그들은 시세의 2배가 넘는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주민들에게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점차 정씨 가족의 편으로 기울었다. 시민단체들이 그들을 지지하기 시작했고 온라인에서는 삽사인 정씨 가족을 지키자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다. 태강개발의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은 프로젝트의 지연과 부정적 이미지에 불안해했다. 개발사의 임원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 이미지가 너무 나빠지고 있어요. 뭔가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 임원이 말했다. 새로운 제안을 해보죠. 상가주택을 제공하되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서 대표이사 강민호가 제안했다. 그들은 새로운 협상안을 마련했다. 한남동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25평 상가주택과 3억 원의 추가 보상금. 그러나 미영과 태우는 이 제안도 거절했다. 그들은 한남동 내에서의 상가주택을 원했다. 개발사의 인내심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강경한 조치를 계획했다. 어느 날 저녁, 미영과 태우가 변호사와 상담을 위해 외출한 사이 수지는 집에 혼자 남아 있었다.
갑자기 현관 쪽에서 소음이 들렸다.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누구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택배 배달이에요. 정미영 님 앞으로 온 소포가 있습니다. 수진은 의심스러웠다. 요즘 택배기사들은 이렇게 고립된 집까지 오지 않았다. 그들은 보통 전화를 먼저 했다. 그녀는 CCTV 모니터를 확인했다. 현관 앞에는 2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들은 택배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수진은 경찰에 문자를 보냈다. 이상한 사람들이 집에 왔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습니다. 집에 계십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수진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녀는 부모님에게도 문자를 보냈다. 빨리 돌아오세요. 이상한 사람들이 집에 왔어요. 몇 분 후 현관문을 강제로 열려는 소리가 들렸다.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불 속에 숨어 떨고 있었다. 갑자기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 도착한 것이다. 남자들은 급히 도망쳤다. 30분 후 미영과 태우가 경찰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수진은 부모님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너무 무서웠어요. 태우는 경찰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에요. 개발사가 배후에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경찰은 조사를 약속했지만 태우는 그들의 말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추가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고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몇몇 친구들이 교대로 집을 지키기로 했다. 미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나가는 건 아닐까? 수진이가 위험에 처하게 하는 건. 태우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가 지금 물러서면 그들은 이런 방식이 통한다고 생각할 거야. 다른 약자들도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거고.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히 그들 가족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 날 태우는 경찰서에 공식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모든 증거를 제시했고 경찰은 마지못해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용의자들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같은 날 오후 태강개발의 법무팀장이 찾아왔다. 그는 사과의 뜻을 전하며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어제 있었던 일은 저희 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새로운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한남동 내에 20평 상가주택과 5억 원의 추가 보상금을 제공하겠습니다. 태우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왜 이러시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한남동 내 상가주택은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법무팀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상황이 변했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미영은 냉정하게 물었다. 어제 우리 딸을 위협한 사람들과 당신들이 관련이 없다는 증거는 뭐죠? 법무팀장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건 저희가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는 합법적인 기업입니다. 우리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태우가 대답했다. 내일까지 시간을 주세요. 법무팀장이 떠난 후 미영과 태우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다. 그들은 이 제안이 갑자기 나온 배경이 의심스러웠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타협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20평이면 분식점을 계속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남동 내라면 기존 단골들도 계속 올 수 있고요. 미영이 말했다. 태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렇게 쉽게 물러서도 될까? 그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는 어떻게 되는 거지? 수진이 조용히 부모님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저는 이사하고 싶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기 힘들어요. 학교에 가는 것도 무서워요. 미영과 태우는 딸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수진의 두려움을 이해했다. 아무리 정의로운 싸움이라도 가족의 안전과 행복이 우선이어야 했다. 내일 변호사와 상담한 후 결정하자
태우가 마침내 말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이 변호사를 만나러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강한 진동이 집 전체를 흔들었다.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바닥이 흔들렸고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뭐야 이게? 태우가 창밖을 내다보았다. 공사장 쪽에서 거대한 굴착기가 정씨 가족의 집 근처 땅을 파내고 있었다. 나가. 당장 집에서 나가. 태우는 가족들에게 소리쳤다. 그들은 급히 필수품만 챙겨 집을 빠져나왔다. 그들이 간신히 흙다리를 건너자마자 집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공사장의 굴착 작업이 집의 기초를 약화시킨 것이다. 이게 무슨 짓이야? 태우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다. 미영은 무너져 내리는 집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 집에는 그녀의 모든 추억이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의 오래된 사진첩, 어머니의 분식점 메뉴판, 수진이 태어났을 때 사용했던 아기 이불까지. 그 모든 것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30분 후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들은 즉시 공사를 중단시키고 안전 조치를 취했다. 태우는 격분한 상태로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들이 우리 집을 일부러 무너뜨리려고 한 거예요. 개발사의 현장 책임자는 혐의를 부인했다. 단순한 공사 사고일 뿐입니다. 우리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증거가 충분했다. CCTV 영상, 목격자 증언, 그리고 공사계획서상 해당 지역은 오늘 공사할 예정이 아니었다는 사실까지. 경찰은 마침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태강개발은 위기에 처했다. 언론은 연일 건설사의 불법 행위를 보도했고 회사 주가는 급락했다. 투자자들은 불안해했고 사업 파트너들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정씨 가족은 임시로 호텔에 머물게 되었다. 그들의 집은 심각하게 손상되어 당분간 거주가 불가능했다. 태우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며 밤을 지새웠다. 우리는 끝까지 갈 거야. 이제 물러설 수 없어. 그의 눈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미영도 이번만큼은 남편에게 완전히 동의했다. 그녀의 분노는 이제 눈물보다 강했다. 그들이 우리의 안전까지 위협했어요. 이건 용서할 수 없어요. 언론의 관심은 더욱 커졌다. 정씨 가족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지지했다. 시민단체들은 태강개발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정치인들마저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주민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철저히 조사될 것입니다. 서울시장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태강개발의 대표이사 강민호는 급히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희는 이번 사고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입니다. 또한 정씨 가족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말은 신뢰를 잃었다. 경찰 수사 결과 태강개발의 고위 임원들이 정씨 가족을 압박하기 위한 불법 행위를 지시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이메일, 문자 메시지, 그리고 내부 회의록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범죄를 가리키고 있었다. 5일 후 강민호 대표이사와 몇몇 고위 임원들이 체포되었다. 그들은 재물손괴, 협박, 그리고 위험한 건설 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정씨 가족과 태강개발 간의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다. 재판장은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판결을 내렸다. 본법원은 피고 태강개발이 원고 정씨 가족에게 총 10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명령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한남동 내 신평 상가주택과 원고의 손상된 집을 복구하는 비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법정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미영과 태우는 서로를 껴안았고 수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마침내 승리했다. 그러나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태강개발은 즉시 항소했고 그들은 여전히 법정 싸움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정씨 가족은 더 이상 홀로 싸우고 있지 않았다. 많은 시민들과 언론, 법률 전문가들이 그들의 편에 섰다. 이번 판결은 재산권과 주거권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정씨 가족의 변호사 김준호는 기자들에게 말했다. 약자의 권리가 무시되지 않는 사회를 위한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태강개발은 위기에 처했다. 회사의 주가는 반토막 났고 여러 사업 파트너들이 계약을 취소했다. 그들의 평판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한편 정씨의 손상된 집은 복구 작업이 시작되었다. 많은 건축가와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을 제공했다. 그들은 단순히 집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더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했다. 이 집은 이제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복구 프로젝트를 이끄는 건축가 박지원은 말했다. 이곳은 시민의 권리와 용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6개월 후 대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태강개발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그들은 정씨 가족에게 판결대로 배상해야 했다. 강민호 전 대표이사와 임원들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씨 가족이 복구된 집으로 돌아가는 날 수많은 시민들이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그들은 꽃과 선물을 들고 와서 정씨 가족의 귀환을 환영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 집을 지키기 위해 싸웠을 뿐이에요. 미영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 아무리 강한 권력도 맞설 수 있다는 것을요. 태우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의 싸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수지는 이제 대학생이 되었다. 그녀는 법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다. 저는 약자의 권리를 지키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우리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도록 돕고 싶어요. 정씨 가족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들의 투쟁은 한국 사회에서 재개발 과정의 문제점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관련 법률과 제도가 개선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정씨 가족의 승리를 축하한 것은 아니었다.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이 지나치게 완고했다고 비판했고 개발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우려했다. 한 가족의 고집으로 인해 수천 개의 일자리가 지연되고 지역 경제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경제학자 최태성은 한 토론 프로그램에서 말했다. 물론 그들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사회 전체의 이익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미영은 침착하게 대응했다. 우리는 결코 개발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은 공정하고 인간적인 과정이었어요. 개발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삶과 역사가 존중받아야 해요. 1년 후 뉴 한남 프로젝트는 새로운 개발사에 의해 재개되었다. 새 개발사는 이전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주민 참여와 소통을 강조했다. 그들은 정씨 가족의 집을 보존하면서 그 주변에 새로운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수정된 계획을 제안했다. 우리는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새 개발사의 대표 이수민은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정씨 가족의 집은 이 프로젝트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미영과 태우는 이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자신들의 집을 지키는 것을 넘어 더 큰 그림을 보기 시작했다. 우리 집이 지역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것 같아요. 미영이 말했다. 태우도 동의했다. 우리의 투쟁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거야. 수정된 개발 계획에 따르면 정씨의 집은 도시 재생과 시민 권리의 역사관으로 변모할 예정이었다. 1층은 미영의 오랜 분식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2층은 도시 개발과 시민 권리에 관한 전시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었다. 이 공간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영은 새로운 계획에 서명하며 말했다. 5년 후
뉴 한남 프로젝트가 완공되었다. 현대적인 쇼핑몰과 주거단지 한가운데 정씨 가족의 한옥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그 집은 이제 정씨 기업관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미영은 여전히 1층에서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녀의 떡볶이와 순대는 이제 역사의 맛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60년 전통의 맛이에요. 제 어머니로부터 배운 레시피죠. 미영은 자랑스럽게 손님들에게 말했다. 태우는 은퇴 후 시민 권리 지킴이라는 시민단체를 설립했다. 그는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우리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목소리라도 정의를 위해 싸울 가치가 있어요. 그는 종종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수지는 인권 변호사가 되어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부모님의 투쟁에서 큰 영감을 받았다. 제 부모님은 저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셨어요.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수지는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 정씨 가족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들의 집은 단순한 건물을 넘어 시민의 권리와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 매년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정씨 기업관을 방문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워갔다. 10년 후 미영은 분식점을 딸 수진에게 물려주고 은퇴했다. 태우와 함께 그녀는 조용한 삶을 즐기며 때때로 정씨 기업관을 방문해 관람객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집 한 채를 지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미영은 항상 이렇게 설명했다. 그것은 우리의 역사,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싸움이었습니다. 한날 어린 학생들이 견학을 온 자리에서 한 아이가 질문했다. 할머니,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큰 회사랑 싸우는 게요. 미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물론 무서웠지.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싸워야 할 때가 있단다. 그게 아무리 어렵고 무서워도 말이야. 태우가 부드럽게 덧붙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거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지지 덕분에 이길 수 있었어. 수지는 이제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다. 우리 가족의 역사는 용기와 결단력에 관한 이야기야. 그녀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때로는 세상이 너무 크고 강해 보일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목소리를 높인다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 정씨 가족의 이야기는 여러 책과 다큐멘터리, 심지어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그들의 투쟁은 한국 사회에서 작은 사람들의 승리의 상징이 되었다. 미영이 종종 말하던 것처럼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추억, 우리의 역사,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15년 후 서울은 더욱 변화했다. 더 높은 빌딩들이 솟아올랐고 더 많은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한남동의 정씨 기업관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것은 이제 서울의 공식 문화재로 지정되어 법적 보호를 받고 있었다. 미영과 태우는 이제 고령이 되었지만 그들의 투쟁 정신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학교 교과서에도 실렸고 시민의 권리와 도시 개발이라는 주제로 많은 논문과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한 언론사가 미영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했던 일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집,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웠을 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럴 권리가 있지요. 기자가 물었다. 그 긴 투쟁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미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집이 부분적으로 무너졌을 때였어요. 그때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순간이 오히려 전환점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편에 서기 시작했고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태우가 덧붙였다.
진정한 승리는 법정에서 이긴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믿는 가치를 끝까지 지켜낸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과 연대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정씨 가족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족의 이야기를 넘어 현대 한국 사회의 중요한 전환점을 상징하게 되었다. 그것은 시민의 권리, 도시 개발의 윤리,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졌다. 서울의 겨울은 언제나 그랬듯이 매섭고 차가웠다. 이날따라 하늘은 더 우울하게 느껴졌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나리사는 떨리는 손으로 검은 비단 스카프를 목에 둘렀다. 그녀의 얼굴은 지난 사흘 동안 흘린 눈물로 부어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아들아.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거실 탁자 위에는 조심스럽게 준비한 화환이 놓여 있었다. 하얀 국화와 백합으로 장식된 화환에는 단 한 줄의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라리사는 천천히 화환을 들어 올리며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오늘은 그녀의 유일한 아들 박민수의 장례식이 있는 날이었다. 그녀의 자랑스러운 아들, 25년 경력에 존경받는 화학 교수였던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이제 겨우 나흘이 되었다. 그것도 마약 과다 복용으로. 라리사는 이 현실을 아직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라리사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늦었다. 민수의 아내 카리나가 일부러 그녀에게 잘못된 시간을 알려주었다고 확신했다. 카리나. 생각만 해도 가슴이 조여왔다. 그녀의 아들을 망친 여자. 민수보다 15살이나 어린 재벌가의 딸. 아들이 그 여자를 만난 후로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더 빨리 가주세요. 라리사는 택시 기사에게 간절히 부탁했다. 제발요.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마지막 의식이 진행 중이었다. 라리사는 서둘러 화장터 뒤편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숨이 가빠졌다. 관이 이제 막 땅속으로 내려가려는 순간이었다. 기다려요. 라리사는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가 고요한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모든 조문객들이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 아들이에요. 잠깐만요. 라리사는 비틀거리며 관 쪽으로 걸어갔다.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 사이로 그녀는 화환을 꼭 안은 채 앞으로 나아갔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지만 라리사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아들의 관만 보였다. 어머니.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닿았다. 카리나였다. 그녀는 검은 베일 아래 창백한 얼굴로 라리사를 바라보고 있었다. 젊고 아름다운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짜증이 더 역력했다. 네, 이제 오셨어요. 이미 의식은 끝났어요. 카리나가 말했다. 라리사는 카리나를 무시하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가 관 옆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화환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관을 열어주세요. 라리사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다. 제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습니다. 주변에서 작은 수군거림이 들렸다. 카리나가 앞으로 나섰다. 안 됩니다. 카리나가 말했다. 의식은 이미 끝났고 이대로 진행할 겁니다. 라리사는 카리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들 사이의 긴장감이 공기 중에 팽배했다. 내 아들이오. 라리사가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고 싶다고요. 장례식을 주관하는 사람은 저입니다. 카리나가 냉정하게 말했다. 제 결정에 따라주셨으면 합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불편한 기운이 흘렀다. 어떤 이들은 라리사에게 동정적인 시선을 보냈고 다른 이들은 카리나의 편을 들었다. 어머니가 아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라리사의 오랜 친구인 김영숙이 옆에서 말했다. 이미 정해진 의식입니다. 이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카리나의 친구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대답했다. 라리사는 카리나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제발, 카리나. 내 아들이에요. 마지막으로 보게 해주세요. 카리나는 라리사의 손을 뿌리쳤다.
어머니, 제 남편의 장례식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마세요. 라리사의 눈에서 분노가 일었다. 내 남편, 그 아이는 내 아들이야. 내가 그를 죽였어. 카리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요? 내가 내 아들을 망쳤어. 라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나타나기 전까지 민수는 마약 같은 건 본 적도 없었어. 그런데 내가 그를 그런 세계로 끌고 갔지. 카리나는 차갑게 웃었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의 망상이에요. 민수 오빠는 자신의 선택으로 그런 길을 갔어요. 저를 탓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 라리사가 소리쳤다. 내 아들은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이었어. 내가 그를 변하게 했어.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조문객들은 놀란 표정으로 두 여인을 바라보았다. 장례식장 담당자가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라리사는 그를 손짓으로 막았다. 관을 열어주세요. 라리사는 다시 한번 요구했다. 이번에는 더 강한 목소리로. 내 아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습니다. 카리나는 한동안 라리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공포가 섞여 있었다. 원하는 대로 하세요. 카리나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이건 어머니가 주장하신 거니까 결과에 대한 책임도 어머니가 지셔야 해요. 라리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장례식장 담당자에게 신호를 보내자 그는 조심스럽게 관을 열기 시작했다. 라리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건 그녀가 해야 할 일이었다. 관이 열리는 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졌다. 라리사는 천천히 관 쪽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다리는 힘이 빠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마침내 관이 완전히 열렸다. 라리사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라리사의 비명이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뒤로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혼란이 일어났다. 몇몇이 앞으로 나아가 관 안을 보았고 그들 역시 충격에 휩싸였다. 관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민수의 시신이 사라져 있었다. 박라리사는 언제나 강인한 여성이었다. 러시아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이주한 후 그녀는 혼자서 아들 민수를 키워냈다. 남편은 민수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 라리사는 홀로 모든 어려움을 견뎌왔다. 한국어를 배우고 문화적 차이에 적응하며 무엇보다 외국인 어머니로서 아들을 한국 사회에서 당당하게 자라도록 도왔다. 민수는 라리사의 자랑이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는 항상 최고였다. 서울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한 후 그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귀국 후에는 서울의 명문대학교에서 교수 자리를 얻었다. 그는 화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를 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자가 되었다. 엄마, 내가 해냈어요. 민수가 첫 논문이 국제저널에 실렸을 때 했던 말이 라리사의 귓가에 울렸다. 엄마 덕분이에요. 그런 민수가 어떻게 마약에 손을 대게 되었는지 라리사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카리나를 만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 라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병원 복도를 걸었다. 장례식장에서의 충격 이후 그녀는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 실려왔다.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의사는 그녀에게 하루 동안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병실로 돌아가는 길에 라리사는 뒤에서 발소리가 다가오는 것을 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카리나였다. 어머니, 카리나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차가움이 있었지만 이전보다는 부드러웠다. 괜찮으세요? 라리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카리나를 바라보며 묻고 싶은 질문들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무엇부터 물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왜 그랬어? 마침내 라리사가 입을 열었다. 왜 관이 비어 있었어? 카리나는 주변을 둘러본 후 라리사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여기서 이야기하기엔 적절하지 않아요. 병실로 가시죠.
두 여인은 말없이 병실로 향했다. 라리사는 침대에 앉았고 카리나는 창가 쪽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민수 오빠의 시신은 화장됐어요. 카리나가 마침내 말했다. 어젯밤에요. 라리사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오빠의 유언이었어요. 카리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오빠는 자신의 시신이 화장되길 원했고 그 재를 한강에 뿌려달라고 했어요. 거짓말, 라리사가 소리쳤다. 민수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어. 그리고 설령 그랬다 해도 왜 나에게 알리지 않았어? 카리나는 라리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오빠의 유언장이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께 알리지 않은 건 오빠의 요청이었어요. 라리사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그녀의 아들이 자신의 장례식에 대해 어머니에게 비밀로 하길 원했다니 믿을 수 없었다. 보여줘, 라리사가 말했다. 그 유언장을 보여줘. 카리나는 잠시 망설였다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여기 있어요. 라리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종이가 있었다. 민수의 필체로 쓰여진 유언장이었다. 나, 박민수는 건전한 정신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내 사망 시 모든 재산은 아내 박카리나에게 상속됩니다. 내 시신은 즉시 화장되어 한강에 뿌려지길 원합니다. 장례식은 간소하게 진행하고 어머니께는 마지막 순간까지 알리지 말아주세요. 이는 어머니의 슬픔을 덜어드리기 위함입니다. 라리사는 종이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이건 민수의 필체가 아니야. 카리나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이건 민수의 필체가 아니라고 라리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 아들의 필체를 내가 모를 리가 없어. 카리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어머니, 오빠는 마지막 몇 달 동안 많이 변했어요. 카리나가 마침내 말했다. 필체도 변했을 수 있어요. 라리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위조야. 누가 썼어? 너야. 카리나는 갑자기 일어섰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오빠의 죽음으로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저를 의심하지 마세요. 내 아들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려줘, 라리사가 요구했다. 지금 당장. 카리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화장되었고 쟤는 한강에 뿌려졌어요. 증거를 보여줘, 라리사가 말했다. 화장했다는 증명서를 보여줘. 카리나는 잠시 라리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나중에 가져다 드릴게요, 카리나가 말했다. 지금은 어머니가 쉬셔야 해요. 그녀는 라리사에게 더 이상의 말을 남기지 않고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라리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민수의 시신이 정말로 화장되었을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유언장, 분명히 위조된 것이었다. 민수는 절대로 그런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라리사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 날 아침, 라리사는 병원에서 퇴원했다. 의사는 그녀에게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조언했지만 라리사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녀는 민수의 아파트로 향했다. 민수와 카리나는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라리사는 그곳에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항상 불편함을 느꼈다. 카리나의 부유한 가정 배경이 느껴지는 화려한 인테리어와 값비싼 가구들은 라리사에게 어색했다. 그녀의 아들은 원래 소박하고 검소한 사람이었다. 카리나를 만난 후에 그의 생활 방식이 급격히 변한 것이다. 아파트 건물 앞에 도착한 라리사는 잠시 망설였다. 카리나가 집에 있을까? 아마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라리사는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왔다. 보안 데스크에서 라리사는 자신을 소개했다.
박민수의 어머니입니다. 아들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경비원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죄송합니다만 바카리나 님의 허락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라리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럼 카리나에게 연락해주세요. 제가 왔다고 말해주세요. 경비원은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그는 라리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올라가셔도 됩니다. 25층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라리사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그녀는 무엇을 찾아야 할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어떤 단서든 필요했다. 민수의 갑작스러운 죽음, 비어있던 관, 위조된 유언장. 모든 것이 수상했다. 아파트 문 앞에 도착하자 카리나가 이미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검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화장은 완벽했고 머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어머니 카리나가 말했다. 들어오세요. 라리사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아파트 내부는 여전히 똑같았다. 넓고 화려하며 민수의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카리나가 물었다. 라리사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 나는 진실이 알고 싶어. 카리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어떤 진실이요? 민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라리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유언장이 위조되었는지. 카리나는 잠시 라리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어머니,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카리나가 말했다. 오빠는 죽었어요. 그의 시신은 화장되었고 쟤는 한강에 뿌려졌어요. 그게 전부예요. 증거를 보여줘. 라리사가 요구했다. 화장 증명서를 보여줘. 카리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책상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서랍을 열고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여기요. 카리나가 서류를 라리사에게 건넸다. 화장 증명서입니다. 라리사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날짜, 시간, 장소, 모든 것이 정확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이것도 위조될 수 있어. 라리사가 말했다. 카리나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듯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오빠는 죽었어요. 그의 시신은 화장되었어요.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세요? 라리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파트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민수의 물건들, 그의 연구자료, 그의 흔적을 찾고 있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카리나가 따라왔다. 민수의 물건을 찾고 있어. 라리사가 말했다. 내 아들의 물건이 어디 있지? 카리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대부분 정리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라리사는 갑자기 멈춰섰다. 정리? 아들이 죽은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그의 물건을 정리했다고. 카리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다. 라리사는 민수의 서재로 향했다. 그곳은 항상 민수의 영역이었다. 그의 책들, 연구자료들, 개인적인 노트들이 있었다. 문을 열자 라리사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서재는 완전히 비어 있었다. 책장, 책상, 의자 등 기본적인 가구만 남아있을 뿐 민수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모든 걸 어디로 옮겼어? 카리나는 문 앞에 서서 라리사를 바라보았다. 오빠의 요청이었어요. 그의 연구자료는 대학으로 보내고 개인적인 물건들은 처분했어요. 처분, 라리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 아들의 물건을 어떻게 그냥 처분할 수 있어? 어머니, 진정하세요. 카리나가 말했다. 오빠가 원한 대로 했을 뿐이에요. 라리사는 카리나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넌 뭔가를 숨기고 있어. 라리사가 말했다.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카리나는 라리사의 시선을 피했다. 어머니,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오빠는 마약 과다 복용으로 죽었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거짓말, 라리사가 소리쳤다. 내 아들은 절대로 마약에 손을 대지 않았어. 내가 그를 망친 거야. 카리나의 눈에서 분노가 일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오빠가 마약을 했던 안 했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이제 떠났어요. 우리 모두 받아들여야 해요. 라리사는 한 발짝 물러섰다. 그녀는 카리나의 눈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꼈다. 슬픔이 아니었다. 두려움도 아니었다. 그것은 계산된 냉정함이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였어. 라리사가 갑자기 말했다. 그녀도 자신이 한 말에 놀랐지만 그 순간 그녀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확신했다. 카리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요? 내가 민수를 죽였어. 라리사가 반복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을 숨겼지. 카리나는 웃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게, 그리고 점점 크게. 그 웃음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다. 어머니, 당신은 미쳤어요. 카리나가 말했다. 슬픔으로 인해 이성을 잃으신 것 같네요. 집에 가서 쉬세요. 라리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카리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생각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민수의 갑작스러운 죽음, 비어있던 관, 위조된 유언장, 그리고 너무 빨리 정리된 민수의 물건들. 난 진실을 밝힐 거야. 라리사가 마침내 말했다. 경찰에 가겠어. 카리나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오빠를 편하게 보내드리자고요. 내 아들이 편하게 갈 수 있게 하려면 진실이 밝혀져야 해. 라리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남기지 않고 아파트를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생각했다. 경찰에 가야 할까? 하지만 그들이 과연 63세 노인의 말을 믿어줄까? 그녀에게는 증거가 필요했다. 라리사는 민수의 직장, 서울대학교 화학과로 향했다. 그곳에서 민수의 동료들을 만나 최근 그의 행동에 대해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대학교에 도착한 라리사는 화학과 건물로 들어갔다. 복도는 조용했고 몇몇 학생들만이 오가고 있었다. 라리사는 민수의 연구실을 찾아 걸어갔다. 민수의 연구실 문 앞에 도착하자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문에는 여전히 박민수 교수 명판이 걸려 있었다. 라리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다. 아무 대답이 없자 그녀는 다시 한번 두드렸다.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라리사는 조심스럽게 문 손잡이를 돌려보았다. 문은 잠겨 있었다. 도와드릴까요? 라리사는 뒤를 돌아보았다. 중년의 남성 교수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저는 박민수의 어머니입니다. 라리사가 말했다. 아들의 연구실에 들어가고 싶어요. 남자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다. 아, 박 교수님의 어머니시군요. 심심한 위로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정훈 교수입니다. 민수 씨와 같은 학과에서 일했죠. 라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요. 시간이 있으신가요? 정훈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제 연구실로 가시죠. 정훈의 연구실은 민수의 연구실 맞은편에 있었다. 그곳은 작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책장에는 다양한 화학 서적들이 꽂혀 있었고 벽에는 분자 구조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다. 앉으세요. 정훈이 의자를 가리켰다. 라리사는 조용히 앉았다. 민수에 대해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정훈이 물었다. 라리사는 잠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녀가 의심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말하면 이 남자는 그녀를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다. 최근에 민수가 어땠나요? 라리사가 마침내 물었다. 그의 행동이나 기분에 변화가 있었나요? 정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네, 민수 씨는 최근 몇 개월 동안 많이 달라졌어요. 그의 연구에 대한 열정이 사라진 것 같았고, 종종 수업도 빠졌죠. 그리고
그의 외모도 급격히 변했어요. 살이 많이 빠지고 항상 피곤해 보였어요. 라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그녀가 알고 있던 내용과 일치했다. 마지막으로 민수를 봤을 때 그는 정말로 야위어 보였다. 마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훈의 눈이 커졌다. 마약이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민수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마약 과다 복용으로 죽었다는 걸까요? 라리사가 반문했다. 정훈은 잠시 침묵했다. 저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놀랐어요. 믿기 힘들었죠. 하지만 라리사가 재촉했다. 최근에 민수 씨가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정훈이 물었다. 라리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들은 최근에 자신의 연구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정훈은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추었다. 민수 씨는 새로운 종류의 합성 약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심리적 트라우마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약물이었죠. 하지만 그 연구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어요. 라리사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어떤 의미에서요? 그 약물은 환각작용이 있었고 중독성이 강했어요. 정훈이 설명했다. 대학에서는 그 연구를 중단하라고 했지만 민수 씨는 계속했어요. 그는 그 약물이 혁신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라리사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이것이 민수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까? 그런데 이 연구가 왜 중요한가요? 정훈이 물었다. 라리사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가 의심하는 바를 이 남자에게 말해도 될지 확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도움이 필요했다. 저는 아들의 죽음이 의심스러워요. 라리사가 마침내 말했다. 장례식에서 관이 비어 있었어요. 정훈의 얼굴이 충격으로 가득 찼다. 뭐라고요? 라리사는 이어서 장례식에서 있었던 일, 위조된 유언장, 그리고 너무 빨리 정리된 민수의 물건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정훈은 깊이 생각에 잠겼다. 이게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네요. 정훈이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카리나 씨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라리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내가 알아내야 할 일이에요. 정훈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라리사는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민수의 연구 자료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의 최근 연구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정훈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따라오세요. 그들은 함께 민수의 연구실로 향했다. 정훈은 자신의 열쇠로 문을 열었다. 교수들은 비상시를 대비해 서로의 연구실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그가 설명했다. 연구실 안으로 들어서자 라리사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그곳 역시 완전히 비어 있었다. 책장, 책상, 컴퓨터, 연구 장비들,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정훈이 놀라서 물었다. 지난주만 해도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는데. 라리사는 천천히 연구실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카리나는 왜 이렇게 서둘러 민수의 모든 흔적을 지우려고 했을까? 교수님, 민수의 연구자료는 어디 있을까요? 라리사가 물었다. 백업이나 다른 곳에 저장된 것이 있을까요? 정훈은 잠시 생각했다. 민수 씨는 항상 중요한 데이터는 USB에 백업해 두었어요. 그리고 그의 노트북. 하지만 그것들도 모두 사라진 것 같네요. 라리사는 좌절감을 느꼈다. 모든 단서가 사라져 있었다. 잠깐만요, 정훈이 갑자기 말했다. 생각해보니 민수 씨가 최근에 저에게 USB를 맡겼어요. 중요한 자료라고 하면서 안전하게 보관해달라고 했죠. 라리사의 눈에 희망이 빛났다. 그게 어디 있나요? 제 연구실에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정훈은 서둘러 자신의 연구실로 돌아갔다. 잠시 후 그는 작은 검은색 USB를 들고 돌아왔다. 여기 있어요.
정훈이 USB를 라리사에게 건넸다. 하지만 이게 어떤 자료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라리사는 조심스럽게 USB를 받아들었다. 이것이 그녀가 찾던 단서가 될 수 있을까? 컴퓨터가 있나요? 라리사가 물었다. USB를 확인하고 싶어요.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 연구실 컴퓨터를 사용하세요. 그들은 다시 정훈의 연구실로 돌아갔다. 라리사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에 여러 폴더가 나타났다. 이게 뭐죠? 정훈이 화면을 가리켰다. 이 폴더들. 라리사는 천천히 폴더들을 열어보았다. 그것들은 주로 화학 공식, 연구 데이터, 실험 결과들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폴더에는 카리나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라리사는 망설임 없이 그 폴더를 클릭했다. 안에는 여러 파일들이 있었다. 사진들, 문서들, 그리고 이게 뭐죠? 정훈이 놀라서 물었다. 화면에는 민수가 쓴 것으로 보이는 일기장이 열려 있었다. 라리사는 천천히 그것을 읽기 시작했다. 2024년 7월 15일. 카리나의 행동이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다. 그녀는 내 연구에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며 특히 새로운 약물에 대해 계속 질문한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없다. 어젯밤 그녀가 내 연구실 키를 몰래 복사하는 것을 발견했다. 라리사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계속해서 읽었다. 2024년 8월 3일. 오늘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카리나의 아버지 윤재벽 회장이 내 연구를 훔치려 한다는 것이다. 윤 회장은 제약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내가 개발 중인 약물에 관심이 있다. 카리나는 처음부터 그의 스파이였던 것 같다. 우리의 결혼도 모두 계획된 것이었을까? 라리사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그녀는 다음 항목을 읽기 위해 스크롤을 내렸다. 2024년 8월 10일. 오늘 카리나와 대화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그녀의 눈에서 진실을 볼 수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의 계획에 대해 폭로하겠다고 했다. 그녀는 갑자기 매우 화를 냈다. 내가 본 적 없는 모습이었다. 라리사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다음 항목을 보니 마지막 날짜였다. 2024년 8월 15일. 카리나가 내 차에 문제를 일으킨 것 같다. 브레이크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았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이제 나는 그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내일 어머니를 만나 모든 것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USB를 정훈에게 맡겨둘 것이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것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리사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훈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라리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민수가 그녀를 만나러 오기로 한 날,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 그의 죽음 소식이 전해졌다. 마약 과다 복용으로. 교수님, 이것을 경찰에 가져가야 해요. 라리사가 마침내 말했다. 제 아들이 살해당했어요. 정훈의 얼굴이 충격으로 가득 찼다. 살해라고요. 하지만 부검 결과는 마약 과다 복용이라고. 위조될 수 있어요. 라리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카리나의 아버지는 매우 힘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정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함께 경찰서에 가시죠. 그들은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라리사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아들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는 희망에 가득 차 있었다. 경찰서에 도착한 그들은 즉시 형사를 만났다. 라리사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장례식에서의 비어있던 관, 위조된 유언장, 그리고 USB에서 발견한 민수의 일기. 형사는 모든 것을 주에 깊게 들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혐의입니다. 형사가 말했다. USB를 증거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라리사는 USB를 건넸다. 제 아들의 시신을 찾아주세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윤재벽 회장은 매우 영향력 있는 인물입니다. 이 조사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리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수 있어요. 경찰서를 나온 라리사와 정우는 조용히 걸었다. 해가 지고 있었고 서울의 밤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훈이 물었다. 라리사는 잠시 생각했다. 카리나를 직접 만나볼 거예요. 그녀가 진실을 말하게 할 거예요. 정훈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건 위험할 수 있어요. 카리나가 정말로 민수 씨를 살해했다면 당신도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라리사는 쓴웃음을 지었다. 전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어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그들은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라리사는 다시 민수의 아파트로 향했다. 그녀는 카리나를 만나야 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민수의 아파트 앞에 도착한 라리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해가 완전히 져서 주변은 어두웠고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녀는 카리나가 여전히 집에 있기를 바랐다. 보안 데스크에 도착하자 오전과 다른 경비원이 있었다. 라리사는 자신을 소개했다. 박민수의 어머니입니다. 며느리를 만나러 왔어요.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그는 라리사에게 말했다. 올라가셔도 됩니다. 라리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으로 올라갔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녀는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아파트 문 앞에 도착하자 카리나가 이미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검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얼굴이 피곤해 보였다. 어머니, 또 오셨네요. 카리나가 말했다. 무슨 일이세요? 라리사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아파트 내부는 오전과 똑같았다. 그녀는 거실 중앙에 서서 카리나를 바라보았다. 민수의 USB를 찾았어. 라리사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카리나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버지가 민수의 연구를 훔치려 했다는 걸 알아. 라리사가 계속했다.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민수를 속였다는 것도. 카리나는 잠시 라리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어머니, 당신은 미쳤어요. 카리나가 마침내 말했다. 이제 그만 가세요. 난 경찰에 갔어. 라리사가 말했다. 그들이 조사를 시작했어. 곧 진실이 밝혀질 거야. 카리나의 눈에서 잠시 불안함이 스쳤다. 하지만 그녀는 빠르게 감정을 감추었다. 원하는 대로 하세요. 카리나가 말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빠는 정말로 마약으로 죽었으니까요. 라리사는 카리나에게 다가갔다. 내 아들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말해. 카리나는 한 발짝 물러섰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화장되었고. 거짓말, 라리사가 소리쳤다. 내가 민수를 죽였고 그의 시신을 숨겼어. 부검에서 진실이 밝혀질까봐. 카리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그녀는 말없이 라리사를 바라보았다. 말해. 라리사가 요구했다.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갑자기 카리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차갑고 섬뜩한 미소였다. 알고 싶어요. 카리나가 물었다. 정말로 알고 싶어요. 라리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카리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오빠는 너무 많이 알았어요. 카리나가 말했다. 아버지의 계획을 알아차렸고 그것을 폭로하려고 했죠. 우리는 그걸 막아야 했어요. 라리사의 가슴이 조여왔다. 내가 정말로 민수를 죽였어?
카리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에요. 오빠의 음료에 약물을 섞었을 뿐이죠. 그것이 그를 죽일지는 몰랐어요. 단지 그를 잠시 무력화시키고 연구자료를 가져오려 했을 뿐이에요. 라리사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오빠는 이미 많은 양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어요. 카리나가 계속했다. 제가 몰랐죠. 결국 과다 복용으로 죽게 된 거예요. 라리사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고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라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관이 비어 있었지? 카리나는 느리게 걸어와 라리사 앞에 섰다. 아버지의 결정이었어요. 부검에서 진실이 밝혀질까 봐 두려워했죠. 그래서 시신을 처리했어요. 처리, 라리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 아들의 시신을 어떻게 한 거야? 카리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라리사를 바라보며 냉정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 알았으니 어머니도 위험인물이 되셨네요. 카리나가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리사는 갑자기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가 떨려 움직일 수 없었다. 걱정 마세요. 카리나가 말했다. 어머니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단지 조용히 있어주셨으면 해요. 라리사는 분노로 가득 찼다. 난 절대로 조용히 있지 않을 거야. 내 아들을 위해 싸울 거야. 카리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USB 이미 파괴됐을 거예요. 경찰, 아버지는 그들을 통제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혼자예요. 라리사는 침을 삼켰다. 카리나의 말이 맞았다. 그녀는 혼자였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난 진실을 밝힐 거야. 라리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 아들을 위해서. 카리나는 차갑게 웃었다. 어머니, 당신은 정말 강인하시군요. 오빠를 닮았어요. 그 순간 아파트 문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세게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경찰이다. 문을 열어라. 카리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경찰, 카리나가 혼란스러워했다. 어떻게? 라리사는 천천히 일어섰다. 정훈 교수가 나를 따라왔을 거야. 그는 내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카리나는 라리사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가득했다. 당신. 카리나가 분노에 차서 말했다. 문이 갑자기 열렸고 여러 명의 경찰이 들어왔다. 그들은 즉시 카리나에게 다가갔다. 윤카리나 씨, 당신은 박민수 교수 살인 혐의로 체포됩니다. 경찰이 말했다. 카리나는 충격에 빠졌다. 무슨, 이게 어떻게? USB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설명했다. 그리고 박민수 교수의 동료들이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도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카리나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라리사를 바라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끝나지 않았어요. 어머니 카리나가 말했다. 아버지는 이것을 해결할 거예요. 라리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카리나가 경찰에 의해 끌려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경찰이 모두 떠난 후 라리사는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천천히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이곳은 그녀의 아들이 마지막으로 살았던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라리사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세상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민수야. 라리사가 창문에 손을 대며 속삭였다. 내가 진실을 찾아냈어. 하지만 내가 돌아오지는 않아.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들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하지만 적어도
그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다음 날, 라리사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 그들은 윤재벽의 제약회사 지하실에서 민수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했다. 시신은 냉동 보관되어 있었고 부검 결과는 약물 과다 복용이 아닌 독살로 밝혀졌다. 카리나와 그녀의 아버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민수의 연구자료는 회수되었고 그의 발견은 학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었다. 라리사는 마침내 아들을 제대로 된 장례식으로 보낼 수 있었다. 이번에는 비어있는 관이 아니라 정말로 그의 시신이 담긴 관이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민수의 동료들, 학생들, 그리고 친구들. 그들 모두 민수를 기억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편히 쉬어, 내 아들아. 라리사가 관 앞에 서서 말했다. 그녀의 손에는 새로운 화환이 들려 있었다. 그 위에는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라리사는 화환을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평화로워 보였다. 마치 그가 마침내 안식을 찾은 것처럼. 진실을 찾아줘서 고마워요, 어머니. 라리사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민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했다. 아마도 그것은 그녀의 상상이었을 것이다. 또는 아들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일지도 모른다. 라리사는 미소를 지으며 관에 손을 올려놓았다. 당연한 일이었어, 내 아들아. 어머니는 항상 너를 위해 싸울 거야. 관이 천천히 땅속으로 내려갔다. 이번에는 아무도 멈추게 하지 않았다. 라리사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아들을 떠나보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민수는 항상 살아있을 것이다. 그의 용기, 그의 지혜, 그리고 그의 사랑. 그것들은 라리사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그날 이후 라리사는 민수의 연구를 계속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비록 화학자는 아니었지만 아들의 업적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민수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고 그의 연구를 기반으로 한 재단을 설립했다. 라리사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민수의 동료들, 학생들, 그리고 그의 기억이 있었다. 그들 모두가 함께 민수의 유산을 지켜나갈 것이다. 그리고 매년 민수의 생일이 되면 라리사는 그의 무덤을 찾아가 화환을 놓았다. 그 화환에는 항상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것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약속이었다. 라리사가 아들을 항상 기억하고 그의 진실을 지켜낼 것이라는 약속. 그리고 라리사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